비즈니스 인사이트. 정말 바쁜 직장인을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기업 경영편. 이번 시간에는 히틀러는 왜 노스페이스에 집착했을까?를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틀러는 왜 노스페이스에 집착했을까? 리더들은 왜 조직 구성원에게 특정 복장을 입힐까? 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히틀러의 아이거봉 정복 사례를 통해 상징적 행동으로 조직원의 자부심을 키우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고, 공동의 특정 복장이 조직의 소속감과 협응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는 인문학적인 리더십의 힘과 인문학적인 리더십의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람이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서구에서는 더 어느 책방에 가거나 역사 섹션에 가면 히틀러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히틀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잡게 됐을까? 히틀러는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사람들한테 시키면서도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 잔인한 일을 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히틀러는 어떻게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다음에도 자기 신봉들의 버림을 벗지 않고 그 사람들을 자기 옆에 둘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히틀러에 대한 여러 가지 미스테리와 여러 가지 관심을 자아내는 거죠.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한 데는 사람들의 어두운 본성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었지만, 사실 히틀러의 리더십만큼은 히틀러가 자기 조직을 장악하는 그 힘과 노하우만큼은 사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점이기도 했어요. 히틀러가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던 개념 중에 상징적 행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징적 행동이란 건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실용적 가치가 없는 행동이나 히틀러가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내가 말한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똑같다, 즉 나는 언행일치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단 하나의 이벤트라든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히틀러 덕분에 유명해진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노스페이스라는 단어예요. 노스페이스는 이제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등산복 사랑과 함께 한국 사람한테 널리 알려졌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중년층 또는 노년층에서 등산복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입는데, 그 많은 등산복 브랜드 중에 하나죠. 다른 등산복 브랜드와 다르게 노스페이스는 굉장히 고가 브랜드로서 청소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이것이 어쩔 때는 학원 폭력 문제나 아니면 부모들한테 과도한 그 고가 등산복을 사달라고 그러면 그런 문제로 이어져가지고 이제 등골 브레이커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어요. 노스페이스라는 것은 사실 원래는 등산 용어예요. 사실 노스페이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나면 한국의 그 서울 같은 도시에서 노스페이스를 입고 다니는 것이 좀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북반구에 살잖아요. 이 북반구의 산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북반구의 산들은 북쪽이 대체로 깎아진 어떤 절벽이고 남쪽이 약간 완만해요. 그래서 이쪽을, 그 완만한 남쪽을 갖다가 대체로 등반가들은 사우스 페이스라고 부르고, 이 깎아진 북쪽 그 벽면을 갖다가 노스 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등반가들이 아직 초보 단계라든지 중급 단계 때는 노스 페이스로 올라가지 않고 사우스 페이스로 올라가는데, 정말 내가 산을 너무 잘 타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노스 페이스를 타고 올라간다는 거죠. 미국의 로키 산맥의 산들도 노스 페이스가 있고, 히말라야 산에도 노스 페이스가 있지만, 사실 세상에서 가장 전설적인 노스 페이스는 히틀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알프스의 아이거봉이라는 곳의 노스 페이스예요. 이제 알프스는 산맥이죠. 산맥에는 여러 봉우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스위스 그러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봉우리는 얼마 전에 이제 꽃보다 할배에서도 나왔던 마텔혼이라는 봉우리고, 그 마텔혼이라는 봉우리 주변에 융프라우, 처녀봉이라는 봉이 있고요. 그 처녀봉을 바로 마주보고 있는 어떤 마텔혼과 처녀봉과 삼각지를 이루고 있는 봉우리가 아이거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어요.
아이거라는 단어를 잘 들어보면은 이게 영어로 괴물이라는 뜻인 오거랑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아이거, 오거. 아이거는 실제로 괴물봉이라는 뜻이에요. 융프라우봉은 처녀처럼 늘씬하게 빠졌다 그래서 융프라우라고 부르고, 메털혼은 실제로 뿔처럼 생겼다고, 호른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메털혼인데, 아이거는 정말 이 괴이하게 생긴 데다가 이 만년설이 일정하게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석구석만 파고 들어가지고 그 안에 얼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흰 거미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마치 이렇게 다리 8개의 거미가 이렇게 그 바위 안에 박혀 있는 것처럼 생겼다, 이런 뜻이죠. 이 노스페이스는 사실 여러 등반가들이 정복하고 싶어하는 굉장한 어떤 정점 중에 하나였어요. 뭐 어몽길 대장님이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는 것처럼 당시 유럽 등반가들한테 에베레스트 뭐 너무 네팔까지 가는 건 멀고 말도 안 되는 것이었고, 유럽 안에서 등반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이 등산 잘한다, 이 사람 정말 최고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이거봉을 정복하는 거였는데, 사실 아이거봉을 그 전까지 정복한 등반가가 한 명도 없었어요. 1920년대까지 사람들이 계속 아이거봉을 올라가려고는 했으나 다 중간에 얼어 죽거나 떨어져 가지고 낙사를 했다는 거죠. 히틀러는 이렇게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노스페이스, 아이거봉의 노스페이스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걸 감지해요. 왜냐하면은 히틀러는 그 당시 1차 세대전에 패배하고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는 독일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줘서 성공한 사람이냐면, 우리 독일인들은 문명화된 어떤 그 프랑스나 이탈리처럼 옛날부터 로마 제국 밑에서 문명화된 민족과 다르게 우리는 거칠고 야만적인 민족이다. 근데 그 거칠고 야만적인 민족이라는 걸 컴플렉스로 가지면 안 되고, 오히려 문명은 사람을 빈약하게 만들고 기술이 빈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프랑스와 이탈리 사람들은 옛날부터 문명화된 도시에서 매너 지키고 사느냐고 사람들이 약해지고 타락했고, 독일 사람들은 알프스 산맥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산을 뛰어놀고 숲을 가로지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인하고 자연 속에서 살아남는 생존 능력이 있는 민족이다라는 것이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한테 주입시키려고 한 어떤 독일이란 나라의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틀러가 가지고 있는 아리아족, 즉 독일 내 민족의 이미지가 이런 것이라면, 독일 민족이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모든 프랑스, 영국, 이탈리 사람이 실패한 어떤 굉장히 훌륭한 터프한 행동을 해내야지 이게 앞뒤가 맞게 되겠죠. 히틀러가 독일 사람이 가장 훌륭한, 가장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자연에서 생존 능력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일 민족이 만약에 등산이라든지 이렇게 자연 속에 생존하는 것에서 다른 민족에서 뒤처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히틀러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틀러는 아이거봉의 노스페이스를 처음 올라가는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상금을 약속하고, 아이거봉에 정복하려고 올라가는 청년들이 있을 때마다 모든 신문과 미디어를 동원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보도를 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해요. 독일에서는 여러 청년들이 내가 등반가로 이름을 내려면은 지금 이렇게 국가에서 밀어줄 때 가야 된다 그러고 노스페이스에 도전을 해서 많은 팀들이 안타깝게도 그 아이거봉에서 얼어 죽어요. 실제로 독일 영화 중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본 영화 중에 노르드반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노르드반드가 말 그대로 노스페이스라는 뜻이죠. 이것은 나중에 성공한 팀이 아니라 히틀러가 젊은이들한테 노스페이스로 올라가면 내가 스타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알프스의 아이거봉을 올리려고 하다가 중간에 얼어 죽은 청년의 이야기를 그림으로써 이런 스포츠를 갖다가 정치적 야욕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 아이들 자신한테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를 그리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예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도전을 하다 보니까 결국 여러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합쳐진 어떤 합동팀이 결국 아이거봉을 정복하게 됐죠. 히틀러가 우리는 산의 정기를 받은 자연의 민족이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 독일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히틀러는 이 노스페이스를 정복한 사람을 갖다가 자기의 영웅으로 여기저기다가 이용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우리 그 산의 민족이고 자연의 민족이라는 것의 증거로 사용을 하죠. 나중에 히틀러가 바픈 SS라는 굉장히 뛰어난 어떤 특수부대를 만드는데,
그 바픈 SS는 그 노스페이스, 알프스의 노스페이스에서 자라는 강인한 꽃으로 유명한 에델바이스라는 꽃을 갖다가 자기 부대 상징으로 이용했을 정도로 히틀러는 알프스라는 산과 독일이라는 민족을 일치시킴으로써 정치 권력을 잡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유럽 연방의 여러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한 강의에서 국가 브랜드 컨설턴트인 사이먼 안할트라는 사람은 상징적 가치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즉, 한 가지 행동으로 내가 주장하는 것을 내가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실제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행동만 파격적으로 보여줘도 사람은 내 말을 따르게 돼 있다라는 리더십의 비밀을 그 사람이 그 강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안할트가 말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일랜드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말 예술가들을 유치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봤자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 하는 나라는 많은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예술가들에 대해서는 파는 미술품이나 여러 가지 책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뒤가 맞는 어떤 상징적 행동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아일랜드로 몰려들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기의 주장을 펼칠 때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나는 언행일치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노하라는 것을 이 히틀러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자 중에서 이탈리아의 여류 소설가인 오리안나 팔라치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 오리안나 팔라치는 카펠레 피에네 디 ciliege라는 유명한 소설에서 한 카타리나라는 여성의 삶을 그렸어요. 근데 이 카페리나라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옷을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 같으면 뭐 여성이 옷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 패션을 탐험하는 것이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닐 수 있는데, 18세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이 자기 취향에 따라서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민 여성은 뭐를 입을 수 있다, 중인 여성은 뭐를 입을 수 있다, 귀족 여성은 뭐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 딱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귀족 여성이 아닌 여자는 리본의 두께를 어느 이상 할 수가 없는데, 이 카타리나는 너무 패션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벨트 넓이를 귀족과 같은 넓이로 했다가 단속이 오면은 도망가야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움에 처하기도 한다는 거죠. 사실 요즘은 우리가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계급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분명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시라든지 수염을 기르고 다니는 것은 양반의 상징이었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추장들은 굉장히 다른 옷을 입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추장이다라는 걸 드러내죠. 굉장히 대체로 모자가 높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장식이 달려있는 옷을 입음으로 해서 자기의 계급을 표현해요. 사실 리더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소속이다, 한 팀이다라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사적에 많은 인물들이 이 같은 복장을 입거나 이 복장을 통해서 자기의 소속감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알고 잘 활용해 왔어요. 오늘날은 옷의 모양이 우리의 어떤 철학을 대표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패션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옷의 모양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없었어요. 대신 화학염료가 있기 전에는 어떤 색깔을 옷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귀한 물건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색깔의 옷을 같이 입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대표해 주곤 했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보라색 옷을 입는 것이 귀족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황제가 자기 아랫사람한테 너도 이제 황제의 가호를 받은 내 사람이다 라고 가장 확실하게 표현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라색 옷을 입혀주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라색은 아무 데서나 나지 않아요. 지금은 화학염료가 있으니까 보라색 옷을 굉장히 흔하게 만들 수 있고 저도 보라색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옛날에 보라색은 지중해에서는 타이러라는 섬 앞에서 잡히는 어떤 조개가 내뿜는 먹물로만 만들 수가 있었어요. 타이르라는 섬은 굉장히 부유한 여러 상인들이 살고 있는 상업 도시였는데, 오늘날의 싱가포르 같은 조그마한 상업 도시 국가였죠. 근데 이 앞에
가끔씩 여름이 되면은 바다가 파란색이 아니라 보라색으로 물들더래요. 그래서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이 안에 폴피라라고 불리는 조개가 있는데 이 조개가 마치 문어처럼 사람이 다가오면 놀라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먹물을 뿜더라는 거죠. 근데 이 먹물이 지중해 태양과 바다의 색깔과 어우러져서 봤을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롱한 보랏빛이었대요. 이것을 물감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 타이어 사람들이 이 조개를 갖다가 잔뜩 어떤 항아리 같은 데 넣어놓고 썩히고 끓이고 여러 가지 물질과 섞어가지고 드디어 옷을 보라색으로 물들일 수 있는 염료를 만드는 데 성공해요. 근데 이 조개 자체가 이 타이어밖에 자라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 도시들, 아테네, 코린도 이런 도시들과 특히 로마 제국은 이것을 아무나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타이어와 무역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옛날에는 자유자본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무역이란 건 국가와 국가의 선물 교환으로 이루어졌어요. 로마가 그리스에 가면서 배 가득 로마산 도자기 같은 것을 가지고 가면은 타이어 사람들이 항아리에다가 이 폴피라의 먹물을 채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무역이 됐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무역을 통해서 얻은 외제 제품은 누구 마음대로 나눠줬겠어요? 권력자의 마음대로 나눠줬겠죠. 다시 말하면은 로마의 황제들이나 아테네의 시민계급 사람들은 이런 펄플 옷, 폴피라, 조개에서 나온 펄플 옷, 원래 그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이 옷을 나눠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황제가 나눠주지 않은 사람은 이 보라색 옷을 어디서 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보라색은 입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남이 입을 수 없는 색깔이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이 펄플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지게 됐고 실제로 옛날 고대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은 일반 병사들은 망토를 빨간색을 입고 있는데 황제의 전령을 가지고 오는 프레토리안이라는 로마 병사들은 뒤에 보라색 망토를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입지 못하는 옷을 네 사람만 입게 함으로써 로마 황제는 자기의 근위대가 자기한테 충성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 이 염료의 역사는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예요. 우리가 무역의 역사를 공부할 때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중해의 여러 가지 무역이 염료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어떤 색깔의 옷을 입을 수 있는지가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요즘 로얄 블루라고 부르는 색깔은 왜 로얄 블루라고 부르겠어요? 주로 왕족이나 기사들이 입었기 때문에 로얄 블루라고 부르죠. 로얄 블루의 다른 이름은 울트라마린이에요. 울트라마린은 바다 끝이라는 뜻이죠.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그 파란색을 보면은 바다 끝 저 지평선에서 하늘과 바다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 오묘한 색깔 같다라 그래서 울트라마린 색이라고 불렀다는 이론도 있지만 더 강력한 이론은 뭐냐면은 물 건너왔다 이거죠. 외제다. 이 파란색 염료는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란에서 수입을 해왔고 이란에서 수입을 한 굉장히 귀한 염료는 왕족밖에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왕이 파란색을 입었으니까 이게 울트라마린이고 그 다음에 왕이 자기 사람들한테만 파란색 옷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울트라마린이 로얄 블루 즉 왕실의 색깔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나는 파란색 옷 입는 사람이야 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서로를 보면서 우리는 한 편이구나, 우리는 한 통속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남들이 안 입는 옷을 통해서 우리가 한 그룹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신사복이나 연회복이죠. 대영제국 사람들은 전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영국 신사라는 것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특권을 누리는 어떤 지배계급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지배계급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남들이 따라하기 힘든 방식으로 옷을 입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연회장에 초청이 됐을 때 요즘은 뭐 이 보호타이를 갖다 다 그냥 클립으로 끼우지만 이 보호타이를 한번 묶어보면은 이 보호타이를 묶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건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영국의 신사들은 우리는 이런 복잡한 옷을 입을 줄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문명인들의 모임이다. 이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사가 아니다
라는 자기들만의 소속감을 통해서 이 영국 신사라는 계급을 한 통속으로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의복을 이용해서 어떤 조직의 협응력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요즘도 이런 의복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테일러 브룰레라는 CEO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노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사장인데요. 이 회사는 옛날 영국 신사복 같이 위아래 양복을 아무리 더워도 회사에서 무조건 입고 있어야 되고, 자기 코트를 입고 들어왔을 때 의자 뒤에다 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반으로 깔끔하게 접어가지고 옷장 안에다가 걸어놔야 돼요. 테일러 브룰레의 이론은 신사들한테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치는 회사의 직원들이 자기가 의복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모노클사의 직원은 아직도 옛날 남자들이 나는 신사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시대의 사람처럼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테일러 브룰레의 사무실을 갔다 온 모든 기자들은 실제로 테일러 브룰레의 직원들이 이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리더가 옷을 선택할 때는 이 옷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만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옷을 입는 것이 내가 나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다 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어떤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이사, 임원, 팀장, 과장 등이 부하 직원 또는 후배들에게 태도의 변화를 위하여 품질에 더 신경 써라, 서비스에 좀 더 신경 써라와 같은 이야기를 입에 닳도록 이야기해도 태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후배 또는 직원들의 태도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세계적 경영 전문가인 짐 콜린스는 리더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상징적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상징적 행동이 1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급이 높을수록 상징적 행동의 파급 효과는 더욱 큽니다. CEO들이 상징적 행동을 통하여 기업을 변화시킨 사례들이 많은데, 삼성 이건희 회장이 양보다 질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불량 휴대폰 15만 대를 태워버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맥도날드의 설립자 레이 크록이 매장의 청결을 강조하기 위하여 매장 매니저와 자신의 운전기사와 셋이서 매장의 쓰레기를 치웠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국내 행사에 참여할 때 중산복을 입는 것도 우리는 공산당이다 라는 의복이 주는 소속의식을 주려는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 보면 중산복을 입음으로써 나는 공산당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라는 것의 상징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리더들은 조직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조직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는 CEO와 대통령 등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리더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격리팀 근무 1년 차인 후배가 지속적으로 숫자 입력에 오류를 범해서 이를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4년차 대리는 금요일 오후 그동안 생긴 오류를 검토하기 위해서 1년간의 모든 격리 전표를 후배와 같이 검수하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후배는 숫자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 또한 대표적인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은 어쩌면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비경제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조직 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요구되는 요건 중 하나가 솔선수범입니다. 리더가 먼저 선두에 서지 않는다면 따르는 이는 없는 것이죠. 그럼 상징적 행동은 구체적으로 조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째는 앞에서 보았듯이 조직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조직원들의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징적 행동은 조직원들이 변해야 할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를 메시지가 결국 조직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는 조직원에게 위기감을 전파합니다. 이런 위기감 조성을 통해 메시지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리더는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모든 후배들이 벤치마킹하려고 모델로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하에 행동해야 하며 자신의 의지를 솔선수범으로 직접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배들에게 그의 진정성이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학습은 잘 마치셨나요? 화면에 제시된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작성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피카소의 작품은 왜 비쌀까를 학습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리는 어떻게 패션의 도시가 되었을까를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